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아베 총리 발언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어째 다 좋은 말 같은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과거사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외고집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은 잘못 허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을 상대로 한 강경책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오이사 조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오이사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광복 70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한계의 일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남북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집권 구상입니다. 당장 정치적 통일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경제 분야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서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주주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업 관계를 추진하고 국민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그의 아들들인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맞선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주주총회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요.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서 승자에게는 차기 롯데그룹의 원톱 리더로서의 확실한 입지가 보장되지만 패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범죄에 가까운 서류 조작, 매장량 실사보고서의 왜곡, 매수자인 석유공사의 배임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대적인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생산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추정 매장량이나 가능 매장량까지 매장량으로 인정해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스스로 복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호갱을 자처한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관련한 신문의 대조적인 평가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와 한겨레를 꼽아보겠는데요. 우선 중앙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형 담화에 대한 미래형 축사였다. 이런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미래를 지향했고 아베 총리는 과거를 지향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일본과 관련된 800여자 가운데 다수를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열린 마음으로 동북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대열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제안으로 채웠는데 특히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할 때라는 대목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압축적으로 담아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미를 부여했는데 중앙일보도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여한 의미에 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설에서도 보니까 박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겨레는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8.15 경축사에 희망의 빛은 없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는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갈 새로운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현재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 정리와 단기적 차원의 대응만 확인됐을 뿐이다. 물론 박 대통령은 많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의지를 빼놓은 공허한 말의 성찬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일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간 강경 기조를 버리고 원칙에서 실리로 일본을 향한 외교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과연 애초에 원칙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오락가락 행보로 실리를 제대로 챙길 수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국회에서 광복 70도를 맞이해서 남북과 중국, 일본을 잇는 경제협력 구상을 내놓았는데요. 당장 정치적 통일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경제 분야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서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점은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향해 갈 수 있다거나 이 구상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판이 닫혀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국내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념적 대립이 워낙 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북 사이의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많아지는 경제적 협력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자, 이런 얘기지요. 하지만 북한은 차치하고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야당 대표의 주장에 귀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문 대표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 이러면서 깎아내렸습니다. 두 영화 관련한 한겨레 이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록에 따르면 암살은 광복절인 8월 15일 1,000만 명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 오전까지 1,034만여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암살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첫 1,000만 명 관객 동원 영화가 됐고 역대 한국 영화로는 12번째, 외화까지 통틀어서는 16번째로 1,000만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도 어제 오전까지 61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암살에 이어서 1,000만 클럽 가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사실 시대 배경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두 영화 모두 정의 실현에 대한 대리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미를 넘는 메시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암살이 광복 70도를 맞은 시기에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물론이고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와 홀대받는 독립운동가 문제 등도 답답해하는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테랑 역시 아나무인 재벌 3세의 악행에서 맷값 폭행 사건, 땅콩 회항 같은 이런 현실 속의 재벌 갑질을
떠올리게 하고 평범한 형사가 이에 맞서서 끝까지 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통쾌함을 안겨준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에서, 김원봉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독립운동,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영화 암살로 김원봉 선생이 재조명되니까 슬쩍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끼워 판 겁니다. 무장혁명으로 독립을 추구하던, 그야말로 풍상을 다 겪었던 김원봉과 해외에서 독립운동한답시고 도리어 임시정부를 방해하며 독립 역량을 소진했던 이승만을 같은 열반 위에 놓고 비교 대조한 것이죠. 이 자체가 허망한 일 아닐까요? 조선일보는 왜 이승만을 띄울까요? 조선일보는 3일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승만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 공로만 봐야 한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참 이 보수진영 이승만을 띄우고 있는데 참 없어 보입니다. 지난 12일 중국 텐진항 화학물질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는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반면 교사할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창고 보관 물질에 청산가리 성분인 맹독성 시안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경 3km 이내 접근이 금지됐고 화학전 부대가 투입됐죠. 맨 처음에 출동한 텐진 소방대원들은 창고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탄화칼슘과 반응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12년 9월 5명의 목숨이 희생된 경북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 사고 때도 소방대가 중화제인 소석회를 보유하지 않아서 물만 뿌려댔습니다. 그 바람에 불산이 그야말로 안개처럼 주변으로 확산돼서 11,30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출된 불산의 양은 불과 8톤이었지만 주변 농작물 피해는 무려 64만 평에 달했습니다. 불산을 유출한 기업이 종업원 7명짜리 영세기업이었다고 하는데 국내에 이런 유독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무려 3,00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석유 화학산업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인데요. 텐진 사고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환경 관련한 주목할 기사가 한겨레 이면에도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강원도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짜깁게 하고 경제성을 부풀려서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양양군의 경제성 분석 잠정 결과 보고서와 연구원이 이를 검증해서 작성한 검증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4가지 편익 비용 비율을 대조해 봤더니 연구원이 제시한 값이 양양군보다 모두 높았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계산한 편익 비용 비율이 모두 양양군이 제시한 비율보다 높은 것은 미래의 편익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낮추고 탑승료 수입을 부풀린 결과입니다. 연구원은 또 케이블카 탑승객을 14,500원의 탑승료를 내는 성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제 요금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빼놓고 성인 가격으로만 탑승 수입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케이블카 개통 첫 해 몰려든 탑승 인파가 30년 동안 유지된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제거하고 이런저런 거품 다 빼면은 경제성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이거저거 다 부풀렸다는 얘기죠. 굳이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추진할까요? 환경 파괴까지 우려되는데 말입니다. 경제성 부풀리기의 원조는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CBS 노컷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대적인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생산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추정 매장량이나 가능 매장량까지 모두
매장량으로 인정해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스스로 복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인수하고도 깡통 광고가 속출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이죠. CBS 노컷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석유개발 사업 투자기준 및 절차라는 석유공사 내부 문건을 보면은 개발 생산 광고에 대한 매장량을 산출할 때 확인 매장량과 추정 매장량을 100% 인정하고 가능 매장량은 전략적으로 선택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은 국제 표준과 한참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매장량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국제 표준은 기술적 검토를 거친 확인 매장량에 대해서도 9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을 감안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걸 100%로 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추정 매장량까지 100% 인정을 했으니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매장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까 단순히 산출적으로 따져도 석유공사는 1.5배에서 2배가량 비싸게 광고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굴영 일본 가서 망언을 했지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까? 파탄이 났습니까? 이거부터 묻고 싶고 우리가 그 위안부에 그 자꾸 일본말 타박한 그런 뉴스만 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본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반성에 빛이 없는 박굴영 돌아와서도 일액지향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유상무상으로 그때 한일 그 협정을 맺을 때 이미 사과를 한국 정부가 또 받아들이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가 당연하다는 생각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잘못하셨구나. 그럼 이제부터 나는 우리 조상을 조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참배고 제사고 난 안 드리겠다. 안 되죠. 저 후손으로서 혈손으로서 모두. 네, 그거는 폐륜이죠.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가자는 게 요지라며 논란을 예상했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불령 씨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박굴영, 신동욱 부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부터 달랐는데 우선 신동욱이 박굴영을 부를 때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공주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네. 그 시절은 공주님으로 사셨던 시절이고 또 신동욱이 박굴영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불렀을까? 개, 즉 멍멍이에 비유했는데 대통령을 닮은 개라는 칼럼을 연재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격은 작지만 날렵, 기민, 대담, 용맹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을 가진 진돗개를 닮았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박굴영은 이 글에 감동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박 여사님께서 보시고 이런 좋은 글을 써줘서 우리 아버지를 명개와 비교를 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두 분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저분은 마티스 같고 저분은 참 이쁜 스피츠 같고 저분은 또 불독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편 박굴영은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호칭한다고 하는데 저는 언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형님이라고. 형님이 낫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남자 위주로 단어가 언니 하는 것보다 형님, 청와대 형님 이렇게 말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시댁에서도 그 손윗동서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죠. 언니라고 안 그러고. 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형님이라고 좀 존칭을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신동욱은 하지만 2009년 박근혜를 강탈범, 납치범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인터넷 비방글을 박 전 대표의 동생 남편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8명의 타인 명의로 박근혜 측이 유경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욱은 또 2011년 박지만을 청부살인자라고 했는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씨가 자신을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며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박 씨의 누이 금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박 씨가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했고, 이건 동생일까? 안티일까?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광복 70주년 기획 7대 피습 이제 결별하자라는 경향신문 5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서울 도곡동 삼성 레미안에 사는 김영렬 씨는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몰고 여의도로 출근한다. 이 차는 삼성화재의 보험을 들었다. 갤럭시 6로 사무실 직원과 통화한 그는 회사에 도착해서 삼성 노트북으로 작업할 것이다. 오후에는 신라 호텔에서 바이어를 만난다. 저녁에는 아내와 CGV에서 영화를 보고 시간이 남으면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마실 생각이다. 엔젤리너스, 이 롯데 계열이죠. 롯데마트에서 롯데카드로 장도 봐야 한다. 그의 취미는 프로야구 관람이다. 다음 주에는 SK 와이번스의 경기를 보러 가고, 야구가 끝나면 친구들과 삼겹살집에서 클라우드 맥주와 처음처럼 소주를 섞어 마실까 생각 중이다. 박병률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한국인들의 일상은 이 묘사처럼 재벌에 포위됐습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까지 이 재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에도 대기업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처럼 소수의 기업 집단이 경제를 싹쓸이하는 행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재벌 외의 기업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실업과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중소기업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깎으면서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벌어졌고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커졌다. 그 결과 경제 역동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구글이 등장하는데 한국은 아직 40년대 기업 위세. 예. 1940년대에 지금 뭐 삼성현대 이런 기업들이 나왔었죠. 예. 중앙일보 역시 경제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기적 70년 다시 제조업이다. 오늘 일면 기사 제목인데요. 100년갈 성장 엔진 키우자, 이런 부제가 달렸는데, 광복 직후 국민소득 60달러. 이걸 3만 달러로 이끈 것은 제조업인데 지금은 중국에게 추격당할 판이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리스 꼴 난다. 기업은 IT, 융합 기술로 무장을 해야 하고 정부는 규제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토대로 보자면 재벌만을 위한 경제구조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조업의 기반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의 문제인식은 좋은데 재벌 문제가 빠진 접근 방식은 그저 겉도는 이야기일 뿐이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롯데그룹 두 형제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호텔 롯데의 최대 주주인 일본 L 투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인데요. 이번 주총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맞선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주주총회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신동빈 회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점령한 데다 지난달 말에는 12개의 L투자회사 대표 자리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표대결이 벌어질 경우 판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군요. 수세에 몰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원을 앞세워서 표심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은 이번 주주총회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한국일본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칼럼을 보겠습니다. 롯데호텔 위대한 방이란 제목의 조계환 한겨레 산업 2팀장 칼럼이 주목됩니다.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 겸 거처는 은둔 권력의 비밀을 품은 방이자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두 형제 사이의 운명의 향배를 좌우하는 장소로 등장했다. 땅 부자 600만 평의 사나이로 불리며 한때 세계 부자 랭킹 4위에 올랐던 94살 노 창업주는,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을 말하는 거지요. 이 노 창업주는 그룹 한복판에 감독 자리를 끈질기게 자처했다. 거대 법인 기업의 이사회가 열리는 곳은 위대한 방으로 불린다. 손가락 지시 경영이 보여주듯 34층 지휘사령부는 기업 최고 권력인 이사회를 사실상 대체하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주의 깊게 방어된 세계였다. 오늘날 거대 기업은 대학, 노동조합, 심지어 정부보다 우리의 더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삶은 거의 완벽하게 상업화, 상품화되어 있다. 만약 지구로 접근하는 한 화성인이 망원경으로 한국의 시장 구조를 들여다본다면 재벌기업 계열사로 불리는 수많은 점들이 서로 이어지며 지배하는 그 광경에 놀랄지 모른다. 이 순환 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상은 실증과 일치한다. 지배하는 기업의 크기는 기업가가 누리는 사회적 위신과 서열, 특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신씨 일가의 위대한 방은 묘한 동경을 일으키며 치솟고 있는 제2 롯데월드타워 114층에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네, 이렇게 칼럼이 끝납니다. 이런 재벌들을 견제해야 할 언론은 기업 빨아주기의 혈안입니다. 오늘 서울신문 한겨면에 실린 기사들인데요. 롯데 지배구조 관련 기사와 함께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을 회사에 알리지 마라. 장녀를 조용히 시집보낸 권호준 포스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부친 이맹희 전 회장 입관식 참여할 듯. 지금 이재현 회장은 수감 중이죠. 연휴 이전 최태원 SK 회장 경영복귀 젠걸음. 예. 이 회장들이 인륜을 중시하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아울러서 경영에 열중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서울신문의 기획성 기사들이 한겨면에 몰려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정권은 재벌 편이죠. 서울신문 12면에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이 없다면 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차행전 부장판사는 고모 씨가 서울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와
부설 여자중학교 인근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달라면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건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셈이네요. 한국일보가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76.8%인 4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역구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31명 가운데 21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1명 가운데 18명이 각각 출마 희망 지역에 사무소를 내는 등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 4명 전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에 실린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선거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중앙일보에 연재 중인 회고록을 통해서 김종필은 비례대표제 도입 이유를 지역 기반이 약한 이북 출신 혁명동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처럼 비례대표제는 결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존재는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려는 대리인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 전체를 고려한 정책 결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을 얕잡아보는 일부 지역구 의원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될 수 있는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 의원들은 과연 제대로 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강원택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들이 이 서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2015 수학교육과정 20% 실질 경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고등학교 수학 수업 중에 미적분 과목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평소 한 번쯤 품었을 법한 의문 아닙니까? 아니 미적분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나? 졸업한 이후에 쓸 일이 없는데. 예. 물론 수학 전문가들이 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미적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현행 유지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은 박재남 인하대 수학교육학과 교수 같은 경우 공대는 미적분이 필수지만 고등학교 때 미적분 2를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면서 고등학교 이과에서 미적분 2 과정을 없애도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계에서도 미적분 배우지 말아야죠. 요즘 미적분 가르치나요? 예, 저희 때는 그게 있었는데 말이죠. 뭐 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수학 포기자였거든요. 예, 수포 현상, 수학 포기 현상 이거 막아야 되겠죠. 오늘의 날씨. 어제는 강한 소나기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다고 합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 서울 32도, 광주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차츰 비가 오면서 더위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네, 이제 더위 그 끝이 보입니다.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남부지방,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중앙일보 권석천 사회 2부장의 칼럼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소리 없이 말 잘 듣는 사람들, 독립지사가 살던 시대의 황국신민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닐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야, 나쁜 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독립지사들이 만주에서 상하이에서 경성에서 꿈꾼 나라는 이런 게 아닐 텐데. 암살한다고 독립이 되느냐는 물음에 독립지사는 이렇게 말했지.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